가끔 나는 자연이다 문득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실 때 있으시죠? 그때가 번아웃 전조 증상이에요. 어, 인간이 제일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성장감이 없는 전문가이시고, 김영석 박사님이 106세까지 지금 건강하게 사시는 이유는 절반은 어머니가 많이 드셨기 때문이에요. 외로움과 고독을 구별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고독은 뭐냐면, 제가 옛날에 졸업정원제 때 들어가신 선배들이 많고, 보통 83학번 선배들 보면 졸정제요 막 이러면서 한국에 입시제도고 막 요동칠 때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서, 그 89학번이 83학번을 보면 딱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보다는 좀 운이 안 좋으신 분들이다. 이게 왜냐면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학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운 좋은 애들이 69707일인데, 왜냐면 69년이세요? 70년이세요? 69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그 80년대 초반 학번들처럼 막 이제 옛날에 이제 민주화 물결에서 막 이제 시끄럽고 막 힘들게 막 혼란한 사회도 아니고, 88년부터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좀 조용한 편에 다녀서 상대적으로 87학번보다 88학번부터 92학번이 상당히 개인주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개인주의라는 게 이기주의라기보다는 이제 집단이나 조직의 가치보다는 조금 나의 가치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해서,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87학번과 88학번이 쫙 다릅니다. 네. 근데 이제 좀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러죠. 저희는 대학 들어가서 돌도 안 던졌다고. 네. 89년에 대학 들어가서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3년, 94년, 95년 요때 이제 보통 저희가 잡마켓에 취업 시장에 나갔거든요. 근데 그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규모로 대졸 신입사원을 뽑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거 기억나시죠? 막 대우그룹 0000명. 그러니까 0000명이 아니라 0000명. 천 단위로 뽑았고요. 삼성 같은 곳은 아예 계열사가 수백 명씩 뽑던 시기죠. 이제 IMF 바로 직전에. 예. 한참 뭐 그때 많이 제일 읽으셨던 책이 세계는 넘고 할 일은 많다. 예, 김우중 회장, 전 회장 쓰셨던 항목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아서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X세대인 저희 X세대를 그 어디까지 잡냐면 83학번을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습니다. X세대에. 하지만 89학번 70년생은 무조건 들어가죠. 이게. 근데 그리고 IMF 때도 제일 파편을 덜 맞은 게 그 697071년이 입사 3년 차들이 평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입사 10년 차에서 15년 차 들어가면 이게 고액 연봉자들이 생겨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게 3년 정도 되면 2, 3, 4년은 알 건 아는데 호봉제였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급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15년 일한 선배 한 명 목을 날리면 저희 세 명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70년대 후반 학번부터 80년대 초반 학번은 엄청 직격탄을 맞았죠. 예, IMF 때. 예. 거의 어떤 분들은 지금 어떤 기업의 대표님 한 분은 82학번이신데 그때는 약간 학살당하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거 살짝 피해갔어요. 예. 어, 굉장히 운이 좋았던 학번이신데 동의하지는 않으시는군요. 80년에 비하면 저희가 확실히 럭키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83 학번 때 선배들한테 비해서 좀 럭키하지만 80년에 비하면 많이 럭키하죠.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청소년기 IMF 겪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치열한 대입이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아니야 잠깐만, 우리 때 사실은 우리나라가 60년부터 100만 들어갔고, 제가 70년생인데 106만 태어났고 72년에 108만이라 정점 찍었거든요. 80년생은 91만밖에 안 태어났어요. 근데 왜 대입이 더 치열했냐면요. 70년생인 저희의 부모님들은 38% 정도 대학 보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모든 아이들을 다 대학에 보내는 거는 사실 수도권에서도 서울에서만 있었던 얘기고요. 지방에만 가도 아이 한 셋 정도 있는 집은 똑똑한 남자애 하나만 대학 보내고, 누이들은 대학 안 보내는 그런 집들 꽤 있었죠. 그래서 저희 때만 해도 이게 다 기록들이 있는데 38% 정도 대학 보낼 의사가 있었던 부모였는데, 80년생의 부모는 85% 대학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저희보다 15만이 줄었지만 대학의 정원은 거의 그대로였기 때문에 저희보다 훨씬 더 터프하게 네, 대학 입시를 치렀죠.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초중반에 이제 나오니까 이제 거의 씨가 마른 이제 네, 잡마켓에 나와서 저희들보다 보통 5분의 1로 줄어든 잡마켓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80년생이신 분들한테 니들은 전생에 나라를 3번 팔아먹은 놈들이라고. 그리고 이제 80년대 초반 학번 선배들, 그러니까 6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선배들한테는 선배들은 한 1.5번, 한 번 반 정도 나라 팔아먹은 인간들이라고. 이러면서 이제 6071, 7071을 저희가 되게 럭키한데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죠. 실제로 낙관성 검사라는 걸 해보면, 낙관성 검사라는 걸 해보면 요 3개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장 자기 인생을 낙관적으로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수십만 명의 가치관이니까 아주 안정적으로 관찰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추이인데 갑자기 요즘 이제 완전히 이제 이 모든 세대가 그러니까 60년부터 80년까지가 한꺼번에 묶이는 일이 벌어지죠.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이제 심리학자인데 좀 심리학자스럽지 않죠.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만 해도. 네. 저희가 인지심리학인데 인지심리학은 이 심리학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지심리학자가 몇 명 되지도 않지만 저 같은 인지심리학자가 옆으로 쓱 지나가면 다른 심리학자들이 상담 주로 하시는 분들이 야 이공계 너 일로 와봐 막 이렇게 놀리고요. 예, 실제로 정신과 전문의들도 저희들 보고 야 니네는 공대야 공대 막 이러면서 배우는 과목도 완전 다르거든요. 보통 심리학과 대학원 들어가면 상담심리, 임상심리, 사회심리, 뭐 문화심리 다 이제 상식적으로 뭐 하는 심리학인지 금방 감이 오시잖아요. 뭐 첫 학기에 다 이렇게 배웁니다. 뭐 성격에 의해 우울증의 치료, 정신분석 다 이런 거 배우죠. 저희는 첫 학기에 모든 나라에서 인지심리학은 똑같습니다. 예, 수강 신청이라는 표현도 안 씁니다. 저희는 그냥 받은 대로 하는 거죠. 훈련이라고 저희들은 표현하는데 어, 첫 학기에 제가 공업수학, 유기화학, 씨뿔뿔 들었어요. 두 번째 학기에 이산수학, 동력학, 자바스크립트 들었고요. 세 번째 학기에 분자생물학, 전자기학, 연력학 들었습니다. 예, 완전 이과입니다, 저희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산업공학과 교수하다 왔는데 산업공학과보다 조금 한 끗 정도 더 이과 같은 학문입니다. 이게 심리학이요. 요건 이제 그냥 제가 심리학사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는 건데 거의 모든 심리학자들의 조상은 철학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프로이트나 융이나 아들러 같은 사람들이 다 그 선생은 다 1세대 심리학자잖아요. 그 선생들은 다 철학자죠. 철학자입니다. 요 키보드 잠깐 쓸 수 있을까요? 네네, 잠시만. 그러면 제가 재밌는 웹사이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나중에 이제 인문학 공부하실 때, 인문학 공부하실 때 보시면 되게 재밌는 웹사이트인데요. 제가 이제 구글을 창을 열고, 구글 창을 열고, 네네, 감사합니다. 구글 창을 열고, 어, 여기 보시면, 요건 안 건드리면 되죠? 네네. 아, 네, 뉴로 트리. 네, 뉴로트리라고 검색하시면, 그러니까 뭐 트리는 나무고 뉴로는 신경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딱 클릭하시면 인터넷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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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뉴로트리.org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의외로 공부할 때 보면 되게 재밌는 웹사이트입니다. 그럼 이제 약간 구글 짝퉁처럼 나오죠? 구글 짝퉁처럼 나오는데 요게 인간과 관련된 연구자들 중에 조금 족보를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족보 찾아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여기가 지금 14만 8,097명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커넥션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연결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끔 왜 공부하실 때 보면 야,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사람일까 되게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이버나 다음에서 이제 제 이름을 치시면 뭐 아니면 어떤 학자 이름을 치시면 그 사람이 뭐 가르쳤고 어디에 있고 무슨 책 썼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정보 하나도 안 나오고요. 어떤 연구자든 치시면 그 사람이 누구한테 배웠고 누구 가르쳤냐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마치 다윈의 생명의 나무처럼 이렇게 대통 발생학적으로 보여져요. 그럼 이제 여기 한번 쳐보면 여기 제가 없으면 이런 거 절대 안 알려드리죠. 네. 아, 네, 프로이드를 한번 제일 많이 아시는 이제 심리학자 프로이드니까 프로이드를 치시면 여기 지금 이제 위에 안나 프로이드는 저기 이제 그 프로이드 딸이죠. 딸인데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네요. 요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있죠. 여기 우리 제가 아는 프로이드가 그 지그문트 프로이드입니다. 클릭하시면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가 지그문트 프로이드 위가 선생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르친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을 가르친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을 가르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여기는 싹 다 철학자죠. 싹 다 철학자인데 그럼 이제 프로이드한테 배운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 찾아보시면 칼 융이 여기 나오죠. 네, 그 유명한 융이 나오죠.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찾으면 이 나무가 되게 풍성하잖아요. 풍성하면은 그게 그 학문의 주류 학문이라는 뜻이고요. 요 트리가 얇으면 그 학문에서 주류 학문이 아니라 약간 아, 변방 나쁘게 얘기하면 변방이고 좋게 얘기하면은 다른 학문들과의 연관성이 더 많은 학문이죠. 예를 들어서 경제학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 경제학자를 지금 트리가 이렇게 나오지만 최근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 많이 나오는 신주르라고 하는 행동 경제학 치면은 이제 요게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이제 이게 줄어드는 집안 출신인데요. 어, 그 사이에 없어졌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안 없어졌겠지? 아예 네. 네. KYJ 없어졌으면 어떡하죠? NGIL 네. 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네 이제 제가 들어가 있죠. 이제 보시면 되게 짧죠. 되게 짧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심리학인데도 저는 위가 싹 다 이공계 연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요 롬메라트가 누구냐면 요즘 나오는 생성형 AI의 초창기 버전인 신경망 모형 만든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요쪽에 BF 스키너는 그래도 유명하죠. 이제 동물 생체 연구하는. 아까 제가 왜 분자생물학, 유기화학은 이제 스키너 집안 때문에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C++ 이런 거는 이제 룸메라트라는 분 때문에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면, 이 룸메라트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예 전부 다 보면 다 물리학자들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물리학 자손이고요. 아, 그다음에 일부가 생물학 자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말투가 완전 아까 우리 저는 이제 그 북한 사람들이 쓰는 말투를 많이 씁니다라고 하지만 저희는 완전히 이공계 말투라서 예, 오늘 조금 예, 그런 점을 좀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이 뉴로트리를 한번 나중에 보시면 재밌는 장면 많이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쇼 누르고. 네.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잠시 이제 왜 60년생과 70년생, 80년생 얘기를 좀 해드렸잖아요. 사회학적으로는 그래서 되게 60년생과 70년생과 80년생이 정말 다른 삶을 살아왔는데 최근에 저희가 생물학적으로는 이 2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을 그냥 아예 묶어서 보는 관점으로 바뀌고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수명이 워낙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그렇게 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그 데이터를 늘 다루는 학문을 하다 보니까 요새 인공지능 쪽보다 저희들을 더 많이 부르시는 분들이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저만 부르세요. 다른 우리나라 인지심리학 전공 교수가 20명 조금 안 되는데 왜 너만 부르냐 맨날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러거든요. 니들은 말을 못 하잖아. 인지심리학자들이 왜 공대 너드들이랑 똑같아서 이거 채워주면은 한 5분 만에 혼절하는 인간들이거든요. 근데 저만 말을 할 줄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부르는 거지. 니들도 말 좀 해 임마.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맨날 인지심리학자 대표로 막 불려가는데 제일 많이 부르시는 것이 이제 기업 말고 학술 쪽으로는 AI 쪽이 제일 많이 부르시는데 요즘 제일 더 많이 부르시는 데가 의학회에서 그렇게 많이 부르세요. 제가 뭐 진짜 많이 부르시다 오랜만에 해도 무슨 대한 마취통증학회, 척추통증학회, 무슨 뭐 방사선 종양학회, 정형외과 내분비학회, 영상의학회, 간담체학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거 몰랐어요. 전 그래서 간담체는 뭔가요? 그랬더니 면제락병원에 계신 분이 그 학회장이신데, 아이 그것도 모르냐고, 간 담당 최장 진짜. 그래서 아이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아이 슬기로운 의사 생활 안 봤어요. 조정석 막 이러는데 되게 섭섭해하시더라고요. 네. 예, 가봤더니 조정석 같은 분은 없고 마동석 같은 분만 왔네. 아, 근데 의학회를 가면 그렇게 왜냐면 저희들이 데이터를 늘 보면서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보험회사 데이터도 저희들이 보고, 예, 글로벌 기술 개발 추이도 저희들이 보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도 저희들이 소통을 하니까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그것 때문에 저희들을 그렇게 저를 부르세요. 기조 강연하라고. 몇 살까지 사냐고. 그걸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럼 제가 이제 너스레를 좀 떨죠. 아니, 그 교수님들 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아시는 게 수명 아닌가요? 이제 저도 알고 하는 너스레죠. 그분들도 알고 하는 질문이신데 그럼 툭 치시면서 이럽니다. 그거 알면서 자꾸 야, 김 교수, 우리 병원에 아픈 사람 데이터밖에 없다 이놈아. 예. 그러니까 데이터가 다 이렇게 표현드리면 죄송합니다. 가비지, 쓰레기 데이터입니다. 아픈 사람 데이터가 왜 쓰레기야? 왜냐하면 과거 패턴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기술이나 아니면 나올 패턴들을 예측 못하니까 데이터가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떤 데이터든 요일을 할 때 너무 좋은 데이터가 다른 일 할 땐 쓰레기가 되는 경우 많거든요. 어, 기대 수명을 그래서 발표하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계신 분들이 물론 보건학 쪽에서 그걸 주로 하시지만 보건학도 결국은 의료 데이터를 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왜 그 기대 수명 발표하면은 이렇게 이제 위원들 사인하잖아요.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왜냐면 이미 지금 차이만 해도 너무 엄청나니까 이거 몇십 년 후에 이제 얼마나 비웃을까 나를. 더 끔찍한 건 내가 살아있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이제. 올해도 기대 수명이 86세로 발표되는데 여지없이 그건 무조건 틀릴 겁니다. 기대 수명이 찾아보시면 영세아 수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세아 수명이 또 다시 무슨 뜻이냐면 올해 태어나는 아이의 예상 수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86세로 발표하면 남자를 올해 태어나는 남자의 예상 수명이 86세라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참 위원분들도 참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데이터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느 정도 안 맞는지 말씀드릴게요. 어, 지금 제가 1970년생이지 않습니까? 1970년에 제가 태어날 때 지금 만 54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던 1970년에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기대 수명이 발표되면 그게 제 예상 수명이죠.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그게 54세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1970년생인데 54세 됐는데 이것들이 안 죽어요. 네. 안 죽어요. 네, 네, 네. 64년생은 49세로 발표됐었어요. 네, 이미 고인이 되신 지 지금 20년. 예, 예,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그렇게 안 맞아요. 예, 그렇게 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1964년도 당시에 사람의 수명을 예측하는 게 64년까지 데이터잖아요. 우리는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명을 예측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면서 과거 데이터가 다 쓰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코로나 거치면서 인간이 안 죽는 걸 똑똑히 보셨거든요. 그래서 야, 니들은 보험회사 데이터부터 싹 다 보니까 기술 개발 추이까지 보니까 니들이 예상하는 수명은 어느 정도야. 라고 하면 저희가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물어보고 안 믿어요, 자기들이. 근데 요즘은 아마 다 믿어요. 예, 사람이 안 죽는 걸 보거든요, 지금. 지금 60세 기준으로 얼추 여기 들어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60세니까 64년생이잖아요. 지금 60세 기준으로 실제로 최상위권은 130 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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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표현하죠. 재수 없으시면 130 가는 거라고 해서 얘기를 합니다. 130까지 살아야 되네. 네, 네, 네. 야, 그럼 재수가 좋으면 그러면 이제 그럼 한 120대 초반에 깨끗하게 끝내시고 가셔도 된다.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이제 반환점을 못 도셨다는 거죠. 예. 근데 진짜로 그렇게 될 것 같냐? 됩니다. 왜냐하면 왜 가베지 얘기를 다시 한 번만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전에도 오늘 김영석 박사님 만나고 왔거든요. 올해 106세시죠. 사실 장수는 절반이 장수랑 치매는요 절반이 내 어머니가 나를 임신하셨을 때 내 어머니의 식사예요. 내 어머니가 얼마나 잘 드셨냐가 내 수명을 거의 다 결정해요. 절반 이상. 되게 가슴 아픈 데이터죠. 근데 사실 저희도 패턴은 이렇게 나오는데 힘과 용기가 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은 논문으로 쓰고 난 다음에 과학 동아에 전화 바로 합니다. 야, 빨리 일로 와봐. 재밌는 결과 나왔어.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예, ADHD인 친구들이 오히려 더 잘하는 일들이 있어. 뭐 이런 연구하면 ADHD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얼마나 용기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난독증 환자가 오히려 훨씬 더 잘하는 패턴들이 있어. 이러면 저희도 바로바로 막 과학동화나 아니면 뭐 사이언스 전문 기자분들한테 전화하죠. 근데 오히려 속상한 데이터, 약간 속상한 데이터들은 논문으로 딱 쓰고 저희도 입 다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흡연과 사망률. 그렇죠? 흡연과 사망률은 당연히 흡연하면은 사망 시점이 빨라지죠. 소득 하위층에서만 그렇게 나옵니다. 예, 예, 예. 소득 하위층에서만. 예.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중위권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 그러면 흡연 여부는 거의 통계적으로 예측력이 없고요. 그 사람의 수명을 예측하는데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 그 사람의 건강 유지 비용, 건강 유지 활동, 건강 유지 관심, 건강 유지 정보의 소유 정도예요. 예. 되게 속상한 얘기죠. 그러니까 흡연자는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만 일찍 죽는다. 되게 속상한 얘기거든요. 이게 저도 잘 얘기 안 합니다. 저도 이런 거 논문 나와도 입 꼭 다물고 있죠. 게다가 저는 아직도 담배 피는데 더 욕먹죠. 저 게다가 KTNG 자문 교수인데 그 KTNG 직원분들 다 알아요. 뭐 거기 흡연실에 예, 제가 만든 캐치프레이즈들이 있거든요. 예, 뭐 장난 삼아 짓지만 되게 그분들한테 유명한 건데 뭐 흡연으로 해친 건강, 홍삼으로 보충하자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그렇죠. 어, fMRI로 뇌를 이제 찍는 연구를 제가 하는데, 그러니까 뇌 찍는 병원에 가면 MRI로 찍죠. 근데 MRI는 종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통 판단하는 거고, F는 이제 펑셔널이란 말이 더 붙은 건데, 그러면은 40억짜리 MRI가 아니라 80억짜리 fMRI라서 되게 비쌉니다. 저도 이제 리스에서 쓰고 있는데, 네, 80억 리스로 해서 쓴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 뇌를 찍고 이제 저의 fMRI는 종양이 있느냐 없느냐 정도를 보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를. 예. 그 대충 찍어보면 이 사람 몇 살까지 사는지나 이 사람에게 이제 주로 어떤 질병이 있는지를 뇌만 보고도 상당히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처럼 이제 술, 담배 꾸준히 열심히 하는 네, 전형적인 한국의 50대 중반의 아저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 평균적인 친구들보다 뇌가 더 건강하고 젊은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 정도 되는 뇌죠. 근데 제가 쭉 보고 이제 그 존스 홉킨스의 이대열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신경과학자 중에 저희 쪽에서는 제일 큰 어른인데 이 양반이랑 이제 제가 쭉 계산을 해보면 이대열 교수가 저의 85세 이전의 알츠하이머 발병 시점을 추정해 보는 거예요. 85세 이전에 제가 알츠하이머 가장 대표적인 치매잖아요. 계산해 보면 그 이대열 교수님이 그 양반은 8호학번이구나. 근데 이제 대열이 형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대열이 형이 줌으로 보고 있다. 야, 이 계산이 좀 이상한데?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다시 해보. 5분 있다가 야, 한 번만 더 해볼게. 다시 왜요, 형? 그랬더니 그렇게 안 좋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이 거지 같은 새끼 0.0187%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0.1%, 0.1%의 10분의 1로 나와. 되게 이상하죠.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셨을 때 정상 영양 상태라서 그래요. 김영석 박사님이 왜 106세까지 사실 수 있느냐? 김영석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 이렇게 긍정적인 인생관, 그다음에 항상 너그러운 마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김영석 박사님도 당신의 어머니의 자기가 태아 시절을 분석하진 않으시잖아요. 사실 그분이 말씀하신 이런 좋은 인생관과 자세는 절반에 해당하는 변인이 맞는데 저희가 이제 그분의 이 과거에 하셨던 얘기를 추정하면은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의학적 역학조사가 아니라 사회적 역학조사를 해보면 대충 추정치가 나오거든요. 김영석 박사님이 106세까지 지금 건강하게 사시는 이유는 절반은 어머니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산모들이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정상 영양 상태에 거의 절반 가까이 육박하는 수준으로 드셨어요. 그게 106세를 만들어낸 거고요. 그러면 그 자리에 같은 해에 태어나신 1920년대에 태어나신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40% 김영석 박사님의 어머니가 누리셨던 지금 영양 상태의 40% 전의 산모가 아니라 15%도 안 되는 수준의 산모들이었습니다. 이건 뭐 너무 명확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1940 이건 네덜란드 연구인데 되게 유명한 연구입니다. 1945년에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언니와 네덜란드에서 1945년에 태어난 언니와 그 여동생, 그러니까 젠더가 같죠. 부모도 같죠. 48년에 태어난 동생은 생물학적으로 3살 차이죠. 평균적으로 그런데 국민 평균을 보면 수명은 20년 차이 납니다. 자, 대충 아실 겁니다. 왜 45년에 태어난 언니는 44년에 잉태됐겠죠. 44년에 잉태됐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숫자가 1944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히틀러가 네덜란드를 봉쇄해서 미란톨 못 들어가게 만들었다. 그때 네덜란드 국민들이 추정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걸 전부 다 메타 분석해보면, 그러니까 평균 내보면 대략 3% 이상 아사했습니다. 한 나라에서 3%가 아사했다는 건 나머지 97%가 다 죽다 살았다는 뜻이에요. 6.25 때 우리가 1% 아사 안 했어요. 그 처참한 더 전란인데도. 예. 근데 왜냐하면 우리는 봉쇄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 안 되면 풀 뜯어먹고, 예. 그다음에 나무 껍질 벗겨 먹잖아요. 근데 이건 아예 봉쇄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네덜란드가 독일이랑 축구하면 한일전 뭐 축구만큼 난리 나잖아요. 이게 바로 5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너무 약했던 겁니다. 산모의 영양 상태가. 그래서 20년 먼저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48년 동생보다 거의 10배 가까운 영양 상태를 가진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죠. 우리나라가 1958년에 산모 기아로부터 벗어났거든요. 일본은요. 일본은 1949년, 50년 요때부터 산모 기아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195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과 한국에서 196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수명은 과거 데이터가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아마 130 넘길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김영석 박사님이 그 40%의 영향으로 106세까지 가시는데 지금도 강연하러 오셔. 저 강연장에서 만났어요. 예. 비서가 83세예요. 미치겠다 진짜 내가 정말. 그 비서분이 이번에 바뀌었는데 비서분이 뭐 서류 저한테 주신다고 하는 거 서류 안 갖고 까먹고 차에 놓고 왔다 그러니까 김영석 박사님이 그 젊은 사람이 왜 이래 막 이래. 아 이거 어떡하라는 거지. 최재천 교수님이 올해 71세신데 생물학과 인사하러 오셨어요. 오늘 이대 행사였거든요. 근데 최재천 교수님 쓱 보시더니 최 박사는 올해 몇 살이야? 막 이래가지고 최재천 교수님이 70 하나인데요. 뭐 이랬더니 좋을 때지 막 이러고 있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진짜. 저는 거기서 사람도 아닌 거죠, 뭐. 아, 내일이라도 사망할 수 있죠, 사람은. 삶에 대한 자세는 겸허해야 되는데요. 지금 한국의 60세는 120에서 130 안에 들어가는 걸 고민하셔야 되고요. 지금 한국의 40세는 그러니까 1984년생이죠. 140볼 각오도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보통 말씀드려요. 자, 그런데 분위기 왜 이렇게 안 좋아지나요? 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의학회에서 하면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진짜 너 최재천 교수님이랑 놀지 마. 막 옛날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진화생물학에서부터 인지심리학자들까지 싹 연결돼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그냥 찹찹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핵폭탄 하나 더 있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 딱 써 있습니다. 이 핵폭탄의 제조 일자는 뭐 2022년 정도 되고요. 제가 농담으로 이럽니다. 그다음에 원산지 최재천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수명 추정치는
2028년 전으로 출시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왜냐하면 임상은 끝났어요, 이미. 예, 임상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FDA 승인이 올해 나오든가 내년 상반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2028년 전으로 출시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화이자와 얀센의 노화 방어 약물들의 출시와 그 소비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계산해도 요 정도는 나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나가면 저 나갈 때 아무도 저를 배웅하지 않으십니다. 예, 예. 이제 이것까지 나오면 이제 인간 수명은 미친 듯이 증가하는 거예요. 특히 7개 나라에서. 그 7개 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아시아에서 두 나라, 한국, 일본, 싱가포르이 있긴 한데 싱가포르는 제가 좀 뺍니다. 왜냐면 인구가 워낙 적어가지고 지금 400만도 안 됐던 나라인데 그 리콴유 총리가 추가라 이민 받아서 지금 500만 넘는다 그러는데 사실 워낙에 이제 그러니까 분포가 죄송합니다. 데이터로서의 싱가포르를 싫어하는 겁니다. 네. 잡탕이 돼서 싱가포르 안 넣거든요. 그러니까 북유럽 5개, 그다음에 우리 한국이랑 일본 요 7개 나라는 1960년 이후 출생자들은 100살은 거의 무조건 산다고 봐야 되고요. 120, 130 초장수 모드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200살 가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화법 바꿨어요. 화법을 아예 바꿔서 어, 이모탈 피리어드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막 이런 논의를 합니다. 항상 과학자들은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다시 한번 구글로 가볼까요? 네, 제가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너 오늘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냐? 네. 저 슬라이드는 한 2번밖에 안 넘길 겁니다. 아, 이게 구글에서 어, 이모탈이라고 치면요. 네, 이모탈 죽지 않는 거죠. 불사의 존재죠. 이모탈이라고 치고 20이라고 치면 45가 자동 완성되죠. 이게 2045년을 뜻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21년 남았는데 2045년부터 인간 안 죽는다는 연구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요새. 예, 예. 그래서 그 보면 왜 얼마 전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 타임즈도 이렇게 이때부터 안 죽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런 거 나오고 있거든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네, 다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타임즈가 아니라 요즘 사이언스나 셀이나 네이처 같은 최고 수준의 과학 저널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장수는 단단히 각오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삶에 대한 자세는 겸허해야 되는데 초장수를 각오해야 되고요. 한국 기준으로 하면은 한국은 30년대, 4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장수 모두가 맞는데 초장수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50년대생들이 살짝 걸려 있는데 60년 이후 출생자는 그냥 무조건 한국은 초장수입니다. 일본은 50년대 초반부터도 초장수죠. 안 죽어요, 이제. 분위기 너무 안 좋아져서 큰일. 근데 아, 여기에 이제 더 엎친 데 덮친 게 하나 있죠. 아, 이 7개 나라 중에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서 인구가 줄었는데 우리는 일본보다 인구가 더 빨리 줄고 있죠. 신생아가. 그러니까 인구 자체는 그렇게 빨리 안 주는데 출생아가 너무 급격하게 감소를. 일본도 일 안 되거든요. 우린 심지어 0.7이죠. 되게 재밌는 건 그런데 1960년부터 초장수 모드인데 한국만 60년부터 제일 많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태어난 세대와 가장 예, 가장 오래 사는 세대의 출발 시점이 유일하게 7개 나라 중에 한국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60만에 100만 들어갔죠, 우리나라가. 제가 106만. 그러니까 10년 동안 매해 6천, 7천이 더 태어난 건데 72년에 108만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생은 다 100만이에요. 100만 이상이고. 근데 그때 좀 더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게 그때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대부분의 국가의 정부가 인구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걸 핸들링을 못하니까 이걸 폭탄이라고 인식을 했었는데 특히 한국 정부는 어쩔 수 없었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도 조절을 전혀 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럴까요? 어, 속도 조절할 수 없는 강압적이고 약간 지표를 좋게 만들고 하자는 욕구가 강한 나머지 어, 너무 강하게 산화제한을 했죠. 옛날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막 덮어놓고 나타 보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 막 이런 거 무시무시했죠. 조금 낮은 게 이제 둘만 나 잘 기르자. 이제 80년대 되니까 그것도 많다. 하나만 나라 막 이런. 이게 73년에 꺾였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러니까 106만 70년, 107만 71년, 72년 108만까지 갔다가 이제 73년부터 이제 106만으로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때 우리 막 정관제거 수술하고 막 시골 가면, 예, 그쵸? 아이 셋 이상 데리고 다니면 막 진짜 누가 와가지고 진짜 아, 뭐 하는 거냐 막 이런 삿대질도 하고 이랬었잖아요. 좀 더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게 76년도에 우리나라가 100만 아래로 떨어집니다. 예. 진짜 웃긴 건 KBS에서 그때 축하 방송했어요. 우리는 이제 100만 명 안 태어난다. 요즘 대학생들이 들으면 되게 황당해하죠. 그래서 80년생은 91만으로 무려 70년생 대비 15만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 조절이 잘못된 거예요. 그 생태학 하시는 최재천 교수님이 생태생물학인데 생태학자들이 그 사회에 살 수 있는 가장 적정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 이런 거 많이 계산하거든요. 4,200만이다. 5천만 너무 많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서울도 한 700에서 800만 살고 경기도도 한 800만 정도 살아서 여기 2,500만 살면 안 되고 한 1,500만 살면 그나마 적정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4,200만이 도달하는 속도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완만하게 줄어들어야 4,200만에 안착하지 이미 70년생부터 80년생 사이를 이렇게 줄여놔서 이미 이때 1980년에 우리는 꽤 생각 있는 인구 통계학자들이 4,200만이 아니라 그 통과하고 밑으로 뚫고 내려갈 거라고 예측했죠. 이미 우리나라가 1983년에 저출산 국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2.1 이하로 벌써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는 합니다. 여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그만큼 속도 조절이 중요한 건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솔직히. 그러니까 2.1 이하로 떨어지면 저출산 국가가 되면 이미 이 나라는 인구가 늘어도 결국 언젠간 감소하는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한치 앞을 못 보는 게 그 산하 제한을 97년까지 했어요. 97년까지. 그러니까 되게 진짜 아이러니한 건데요. 97년에 뭐 일어나는지 다 기억하시잖아요. IMF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이런 IMF 같은 대환란이 우리에게 엄청난 상처와 그다음에 고난을 안겨주지만 없어져야 될 거를 없애는 기능도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이 딱 오니까 우리가 왜 이상한 좀 불필요한 것도 회의들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도 이미 회복은 불가능한 시점이었고요. 그 1990년생이 74만밖에 안 태어났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학자들 중에 인식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정부에 가서 이제 난리 난 거다, 지금. 하지만 여전히 인구는 늘고 있었던 거죠. 예. 2000년생이 60만이 안 태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괴멸적 결과는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 망한다고 보지 않거든요. 예. 어, 물론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올해 21만 4천 명 태어납니다. 인구 준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게 이 올해 태어나는 21만 4천 명에 대한 숫자에 대한 이 느낌을 가지시려면 이렇게 3, 40분 동안 이게 히스토리를 다 들으셔야 이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사람이 부족한 사회에 직면했는가가 와요. 내년부터 20만 명 안 태어납니다. 1960년대 초반에 5.2였던 합계 출산율이 70년생인 저 때는 4.7이었는데 여전히 인구는 늘어났죠. 올해 0.7, 작년에 0.72였어요. 근데 올해 0. 현재 0.68까지 내려갔다가 살짝 다시 올라와서 지금 0.69거든요. 이거 20년만 더 가면 이제 큰일 납니다. 0.7이라는 게 저희 인지심리학자들과 사람 인구와 관련되는 연구자들한테는 0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0.7 간단한 산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0.7이면 100명이 70명 되는 게 아니죠. 100상이 70명 낳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1단계로 200명이 70명을 낳는 거죠. 그러면 그 70명, 그 70명에서 다시 0.7이 한 번만 더 유지되면 한 세대만 77에 49가 아니죠. 왜겠습니까? 70명이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35명이죠. 여자아이가 35명이죠. 그럼 얘네들이 100%다 결혼을 해줘도 이 친구들이 35쌍 만들어지죠. 35쌍은 무슨 26쌍 결혼하고 있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비혼 출산이 1%도 안 나오는 나라입니다. 다 혼인관계에서만 나중에 이혼을 하시더라도 다 혼인관계에서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26쌍에 0.7 곱하면 17명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200명이 17명 되는 패턴이에요. 네. 12분의 1 토막 나는 패턴이에요. 60년 만에.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60년 이상 사실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이 자리에 계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나 죽기 전에 한국이 수리적으로 소멸되는 걸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공포가 일본이 지금 50이라면 한국은 80까지 가는 겁니다. 일본과 한국과 일본은 지금 나라가 없어질 걸 지금 고민해야 돼요. 그 정도로 아이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대학들은 취업률 100% 모두 들어가서 오히려 분위기가 좋아요. 작년이 우리나라 역사상 마지막 해였거든요. 뭘로? 대학 입학 정원보다 수험생이 한 명이라도 많은 마지막 해가 작년이었어요. 작년 대입 정원이 42만 4천이었어요. 네. 올해 21만 4천 태어났는데 이게 몇 년 전에 일본에서 다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세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작년 대입 정원의 절반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학부모 강연 가서 애들 그만 좀 잡으라고. 예. 앞으로 최소 30년 동안 최고의 자녀 입시 전략은 학원 보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최대한 여러 번 많이 재수시키시면 된다고. 예. 10년씩 10년씩 재수할 때마다 당신 아이의 전국 등수가 4,800등씩 자동적으로 상승한다고. 아, 그 아니 그것도 일본 대학에 한 명도 안 뺏긴다는 전제하에서. 왜냐면 일본 대학도 그래서 요즘 굉장히 문을 많이 열고 있거든요. 게이오가 내년에 수학 시험 없어요. 게이오가 그 명문 게이오가 게이오 들어가려면 무조건 수학해야 되거든요. 왠지 아세요? 한국 인문계 친구들이 수학 안 하려고 하니까 미국 일본 학생도 안 하려고 하니까 한국 학생들 많이 받는 게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중국은 원래 그냥 자기들끼리 가니까 지금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동남아 그러니까 아시아 중에서도 좀 괜찮은 베트남 정도 이런 나라들 앞으로 엄청난 인구 뺏기 시작될 거예요. 예, 예. 어, 사람이 너무 모자릅니다. 너무 모자라요. 제가 기업에 가면 죄송합니다. 여기 1958년생, 9년생이신 분이 계시면 제가 죄송한데 제가 기업에 가면 1960년생 이전에 태어난 분들 얘기를 믿지 말라고 합니다. 예, 그분들의 기업 윤리, 직업 윤리, 삶을 대하는 자세 이런 건 믿어도 되는데 길이 정반대로 가요. 지금. 어, 근데 63년, 64년생인 분들이 지금 애매하게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가 왔거든요. 근데 10년 지나면 오히려 그 혼란감이 많이 정리될 겁니다. 왜냐? 한국의 미래는 퍼펙트하게 보여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미국 인지 심리학자들과 일본 인지 심리학자들이, 그러니까 미국 인지 심리학자들이랑 일본 인지 심리학자들이, 야, 이거 한국의 미래야. 완벽해. 선정한 영화죠. 그 영화가 뭐냐면 이 영화예요. 예. 이렇게 돼야만 안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일본이 75세까지 일합니다. 제가 진짜로 살다 별일을 다 봤죠. 야,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 어, 한 3주 된 일인데요. 저희 아주대학교가 공과대학 위주의 학교잖아요. 공대생들이 좀 많은데, 심지어 경영대까지 내려와가지고, 일본 기업에서 리크루팅하고 있어요. 왜? 일본의 청년이 부족하니까. 히다치에서 왔어요. 히다치에서 왔는데, 제가, 잠깐만, 히다치가 안 망했냐? 그랬더니 뒤에서 한 분이, 샤프가 망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히다치는 75세까지 일하죠. 예.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20년, 30년 동안 1% 저성장으로 잃어버린 뭐 하면서 우리 일본 맛이 간 줄 알았잖아요. 아니에요. 되게 선방한 거예요, 친구들이. 되게 선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옛날처럼 엄청나게 튀고 나가진 못하겠죠. 근데 일본이 70세 넘겨서 계속 일하게 모드는 모드로 생산력을 유지해서 인구가 1%씩 감소할 때마다 한 살씩 늘려가면서 버텨낸 겁니다. 일본이 70에서 75%까지 5세까지 일하는데 우리가 무슨 용 빼는 재주로 저거 팔자로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60년대생들이 빨리 연금 받고 그나 놀겠다고 죄송합니다. 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데 아직 이 60년대생들을 재배치를 할 만한 사회적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맨날 돌아다니면서 저 외 5년, 10년 선배들한테 개인 역량으로 돌파하셔야 된다. 개인 역량으로 잡을 찾으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그분들을 위하는 얘기가 아니라 안 그러면 이미 우리나라는 무너져요. 제조업은 사람 못 뽑은 지 오래됐습니다. 예. 지금 여기 제조업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이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난리죠. 이쪽에서는 자리 없다고 난리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배치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사람을 일찍 쓰고 일찍 은퇴시키는 시스템에서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어, 기업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1년에 기업 강연을 한 1000회 정도 합니다. 한 500개 넘는 기업 가보고요. 청년을 못 뽑는 기업이 어디서부터냐? 제가 확실히 드릴 수 있죠. KCC부터는 청년 못 뽑아요, 지금. KCC. KCC가 딱 대기업에 안 들어가는 중견기업에 제일 센 기업, 사이즈 큰 기업입니다. KCC 모르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KCC 정도만 돼도 원하는 청년의 3분의 1도 못 뽑아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은 이미 요걸 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되게 재밌는 건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얘가 뭐죠? 스타트업이에요. 그 영화에서는 스타트업에서 살짝 빠져나와서 직원 한 200명 조금 안 되는 회사였거든요. 되게 재밌는 건 우리나라의 똘똘한 65세부터 70세 사이에 들어가는 분들이 저 영화 인턴처럼 지금 판교에서 일하고 있어요. 네, 지금 판교에 가보시면 실제로 2, 3년 전부터 이러고 점심 먹으러 나와요.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아니라 스타트업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이 전형적으로 20대 중후반부터 30대 초중반까지의 엔지니어, 개발자, 마케터, 디자이너들이 모인 회사인데 이 회사들은 업력이 짧죠. 애들이 인감증명이 뭔지도 모르는 대표가 운영하고 있어요. 오로지 기술만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제일 힘든 게 큰 기업에 비해서 지원 부서가 없잖아요. 예. 스텝 조직이 없어서 스타트업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직원이 10명 있으면 선수가 10명이면 프로야구도 한 명은 프론트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직원 10명에 한 명씩은 지원 부서가 있어야 되고 20명이면 2명 정도가 붙어줘야 애들이 번아웃이 안 오거든요. 자,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 개발자들 20명이 모인 회사, 디자이너 20명이 모인 회사, 마케터 20명이 모인 회사에서 단 2명만 지원 부서를 뽑을 수 있어요. 누구 뽑는 게 제일 유리한지 당연하죠. 예. 60세 넘은 분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막 우리은행 부지점장 출신이신 뭐 여성분부터 시작해서 뭐 교사 출신인 막 60대 후반이신 분, 막 교장 선생님 출신 막 이런 분들이 스타트업에 갔는데 이미 애들이 알아요. 우리 엄마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뽑아야 유리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그분들에 대한 고용에 돈을 안 써요, 정부가 아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한테 쓸 줄 아는 사람한테 표 주셔야 된다. 이게 진보든 보수든 진보든 자꾸 다리 만드는 거, 뿌개고 도로 만드는 거에 돈 쓰는 이제 사람한테 돈 더 주시면 안 됩니다. 표 주시면 안 됩니다. 사람한테 돈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진보 보수 다 있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앞날이에요. 앞날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저기까지 가셔서 재밌게 일하시는가, 지금 아웅다웅 사시는가, 이제 이거를 저희가 연구를 해본 거예요. 논문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은 지금 재배치를 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이미 사람으로만 놓고 보면 65세 이상 인구의 노동시장 잔류율이 2022년에 41%로 40%를 넘겨버렸어요, 한국이. OECD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는 통계거든요. 65세 이상 인구의 노동시장 잔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OECD 치시고 레이버 치시고 65세, 에이지 65 치시면 나와요. 40%를 넘겨서 OECD가 깜짝 놀라서 인터넷판에다가 약간 국가 통계에 쓰면 결례되는 표현을 썼다가 제가 야, 그거 국가 통계 그런 표현 쓰면 어떡해? 라고 얘기해서 그거를 바꿨는데 더 나쁜 단어로 바꿨더라고, 이것들이. 이디어싱크레티컬리 하이라고 썼어요. 이게 엽기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거 어떻게 국가 통계다 그런 표현을 쓰냐라고 했더니 그 서기관 그 놈이 에스토니아 친구인데 익스트림리 극심하게 높다. 이 더 나쁜 자식이다. 이 자식 같은 놈. 2022 2등이 어디냐면 19% 아이슬란드예요. 3등이 18.6인가 스웨덴이고요. 17%에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는 나라가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그리고 우리 옆나라 일본.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엄청 높은 거죠. 65세 이상이 넘어도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17%, 18%, 19%. 근데 한국은 40% 넘겼죠. 작년 통계가 근데 지난주에 나왔다는데 아직 안 나와서 제가
이메일 보내가지고 야, 그 에스토니아 서기관한테 야, 나한테 뭘로 좀 알려줘봐. 걔가 야, 46 됐다. 야, 무슨 애들 학원 점수도 아니고 41, 46 이렇게 가냐.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죠. 별다른 수 없이 2030년까지 80% 넘는다. 우리는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다 일해야 돼요, 이제.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국민연금도 70세 넘어서 단계적으로 받을 수밖에. 근데 기억해 보세요. 예전에 대학교 들어가실 때 국민연금 나왔잖아요. 그쵸? 대학생이실 때 80년대 후반에 그때 55세부터 준다고. 그거 어느새 65세 돼 있잖아요. 그쵸? 70세, 80세.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되는데 그 일을 찾는 게 어떤 것일까? 이런 분들, 이렇게 셋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의 특징을 봤죠. 되게 재밌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커리어를 명사화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그분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릴게요. 자기 커리어를 명사로 표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이력서를 내게 되면 아, 모든 커리어가 무슨 회사, 무슨 직책, 무슨 분야 이렇게 명사로 표현하죠. 근데 그분들은 그 양은 최소화하고요. 인터뷰를 하실 때 자기들도 몰라요.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저희들이 공통점을 추출해낸 겁니다. 자기 커리어를 동사로 표현합니다. 동사로.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는 무슨 회사에서, 무슨 지부에서, 무슨 직책, 무슨 전무 이런 식으로 거쳤습니다. 무슨 분야에서. 이러면 명사화돼 있죠. 명사화되면 이미 버려진 도메인들이 많아요. 없어진 인더스트리도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떤 일을 잘하십니까? 그럼 분야나 명사화된 직책으로 리뷰하지 않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실제 제가 우리은행에 계셨던 우리은행 부지점장 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66세의 여성분인데 서울여상 나오신 분입니다. 66세에 이제 스타트업에 합류하셨는데 지금 이제 2년 반 지원 이제 스텝 조직 실장하고 계시죠. 근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한일은행, 우리은행 거치면서 보직도 많이 거쳤는데 제가 하는 일에 거의 모든 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저는 어디 가든 빈 곳간 채우는 건 귀신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터뷰를 할 때 그 빈 곳간 채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분이 그게 돈이든 사람이든 아니면 물류든 곳간을 잘 채워 넣는 방법을 아는 분이에요. 예. 그런 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뽑는 사람도 잘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커리어도 정확히 이해하시는 분. 제가 늘 저랑 동년배 이상이신 분들한테 당신 커리어를 오늘부터 명사 한 줄도 없고 동사로 묘사해 보세요.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죠. 어떤 분은 저는 어디 가든 물음표를 다 느낌표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뭐예요? 이 사람 들어가면 결정 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기 커리어에 동사적 패턴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이력서에 명사화된 패턴을 쓴다고요. 예. 왜 동사가 중요하냐면 그런 얘기들과 그런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이러잖아요. 인생 이막이라고 하면 새 기술 배운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예전에 배웠던 거 우려먹는 걸 생각하시죠. 그게 되게 제가 속상한 게 뭐냐면 사람마다 어떤 사람이든 업을 하잖아요. 어떤 업에서 10년, 20년, 30년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그 업에 대한, 그 직무에 대한, 그 일에 대한 자기 정의가 쌓입니다. 자기 데피니션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상 엄청난 빅샷을 날린 사람들이 자기 데피니션으로 일하는 거지 인더스트리의 데피니션, 매뉴얼적 데피니션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자리가 왜 중요한지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필시 하실 수밖에 없는 대화가 내가 했던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리 영사업을 하셨어도 그쪽 전문 용어와 약어를 못 씁니다. 그러니까 용어와 약어를 못 쓰는 일이 벌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것을 풀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걸 저희들이
영역 특정적 전문 용어를 영역 일반적 보편 언어로 풀어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냥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쉽게 푸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할 때 사람들이 자기가 그 업에서 10년, 20년, 30년 동안 쌓아왔던 자기 무의식 속에 있는 자기 정의를 꺼낼 수 있는 기회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한국예나 외국예 하나만 들어볼게요. 76년에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는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죠. 네, 그런데 코닥의 팔로알토 연구소에 스티븐 사손이라고 하는 연구자 하나가 엔지니어인데 한 10년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연구소니까 견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견학 올 때마다 너무 귀찮으니까 아무도 상대를 안 해주는데 애들이 너무 안 돼 보여서 자기가 얘기해 주러 갔대요. 야, 이 아저씨한테 다 얘기해봐. 어, 이제 아이들이 여기 코닥이라는 회사 저희 견학 왔고요. 6살짜리 아이들인데 필름 만드는데 필름 현상하는데 필름 보관하는데 막 돌면서 저희 설명 들었거든요. 3시간 동안.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필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누구도 필름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왜냐면 그 견학 코스 첫 번째 보니까 인더스트리의 정의를 써놓고 그걸 이해하라고 해놨더라고요. 필름. 소- 빛에 노출되면 이미지를 형상하기 위해서 화학 반응하는 물질. 애들이 알 수가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필름이 뭔지 애들이 3시간을 끌려다니니까 애들이 아씨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짜증나 막 이러고 있는데 필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스티븐 사손이 얘들아 필름은 이러면서 한 숨을 고르는데 진짜 자기도 처음엔 막막했잖아요. 이런 경험이 언제가 오십니다. 한 20초 정도, 10초, 20초 정도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쑥 올라오더래요. 이게 바로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내가 하는 일상적인 일의 일상적인 용어를 설명할 때 자기 정의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쓱 하고 올라온다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티븐 사순이 뭐라 그랬냐면 얘들아 필름은 이 세상의 소중한 이미지를 담아놓는 그릇이에요. 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티븐 사손의 10년 일했던 자기 정의였던 겁니다. 필름. 그런데 이 정의는 자기 정의는 동료들과 일할 때는 절대 꺼내고 쓰면 안 되는 정의죠. 왜? 매뉴얼적 정의와 인더스트리의 정의가 있으니까.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걸 꺼낼 수 없었는데 무의식에 쌓인 거죠. 근데 아이들이 알아듣더래요. 왜? 세상 이미지 그릇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티븐 사손이 야, 이거 애들이 알아듣네. 야, 나 왜 재료공학과 나왔지? 나 아동문학 전공할 걸. 막 이러면서 이제 재밌게 이제 얘기하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자기 책상 위에 그릇이 하나 더 있더래요. 76년입니다. 1976년. 그 그릇이 뭐냐면 이제 그건 또 그릇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소리를 담는 그릇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카세트 테이프. 그래서 예, 디지털 예. 카메라. 예,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가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스티븐 사손이 옆자리 동료한테 또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야, 내가 방금 전에 야, 필름을 세상의 소중한 이미지를 담는 그릇이라 그랬거든. 근데 야, 이거는 소리를 담는 그릇이다, 야. 그러면서 그 두 동료가 5분 정도 이렇게 더 이제 왜 입하고 떨다가 그러면 카메라 렌즈로부터 나온 이미지가 왜 필름이라는 그릇으로만 가야 돼? 같은 그릇이니까 카세트 테이프로 가도 되지 않냐? 이러고 4개월 있다 만든 게 디지털 카메라. 예. 그러니까 이런 예들이 무수히 나오고 있죠. 한국에서도 이런 건 비일비재합니다. 자기 정의를 꺼내는 사람과 못 꺼내는 사람은 그 업력에서의 기간 동안에는 큰 차이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일로 전환되는 모먼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정의를 못 꺼내는 사람들은. 사실은 옛날에는 우연하게 꺼냈죠. 근데 요즘은 의도적으로 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이런 모임들을 다 하시니까. 제가 16년 전에, 2006년이니까 18년 전이군요. 2006년에 그 LG 평택 연구단지에 가서, 뭐, 거긴 공장도 같이 있죠. 세탁기 파트에 있는 분들이랑 얘기하면서 이 코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막 이랬더니 출산휴가 마치고 오신 나이 얼마 안 된 30대 중반의 차장님, 여자 차장님 한 분이, 야, 어머, 진짜 저도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변학원 애들한테 설명해 주면서 나도 정의를 꺼낸 거였네. 막 뭘 꺼내셨는데 그랬더니 애들이 막 세탁기 뭔지 막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러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있잖아. 꼴 보기 싫은 아빠의 냄새를 빨아주는 기계가 세탁기야. 잘 그랬대요. 그분이 2년 후에 스타일러 만들었어요.
스타일러 만들면 그분이랑 그 위에 나이 많은 부장님 한 분이랑. 네. 그 부장님은 또 그걸 어떻게 봤냐면, 야, 잠깐만. 냄새를 빨아준다고? 야, 근데 신기하게 내가 출장 갈 때마다 옷 다리는 게 어렵잖아요. 수트를 다리는 게 어렵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모님이, 야, 그걸 그냥 욕조에다 뜨거운 물 받아. 그리고 그 위에 걸어놔. 그러면 편편해져. 그러니까 냄새를 빨아준다는 것과 편편해준다는 아이디어 두 사람이 만나서 스타일러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자기 정의를 꺼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예전의 성공이나 예전의 성과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전에 하셨던 일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쉬운 언어로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 언어가, 정의가 나오는데 그 정의가 뭡니까? 세상의 소중한 이미지를 담는 그릇이죠. 그러니까 상태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동사로 나오는 거예요. 동사로. 네. 그러니까 이 스티븐 산소는 담는 것의 달인이었다는 거예요. 담는 것의 달인. 네. 되게 재밌는 건요. 이걸 오히려 그 업에서 20년, 30년 동안 일해봤던 분들은 여전히 명사화된 이 이력서와 명사화된 이런 스펙의 언어에서 못 벗어나는데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걸 귀신같이 눈치채는 애들이 누구냐? 사교육이죠. 되게 재밌는 건 면접학원에서 신입사원 면접 보는 애들한테 저는 어딜 가든 빈 곳간을 채우는 인재입니다. 저는 느낌표를 물음표를 느낌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네, 준비된 인재죠. 이걸 신입사원들한테 가르쳐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당신의 커리어를 동사로 바꿀 수 있는 아, 동사로 한번 리포맷을 제발 해보시라. 쭉 당신이 20년, 30년 얼마나 많은 일을 해오셨냐. 그거 제발 명사로 하지 말고 동사로 한번 포맷을 바꿔보시라라고 하는데 그래도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그 있잖아요. 그 축사할 때도 예전에 전보도 20개 중에 골랐잖아요. 그렇게 고르세요. 어디서 신입사원 면접 들어가세요. 거기 가면 애들이 학원에서 받은 한 30개 샘플 중에 하나를 얘기해요. 되게 웃긴 건 그 선배가 그걸 해야 되는데 예, 후배들이 그걸 하고 있죠. 예, 되게 재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자기의 전반전 커리어나 첫 번째 메이저 커리어에서 나는 어떤 행위에 특화된 사람이다. 나는 어떤 행위에 가장 잘 핏이 맞는 사람이냐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뽑는 사람도 잘 데려가고요. 가는 사람도 자기가 필요한데 잘 가시더라고요. 두 번째. 이런 분들의 특징을 저희들이 보면 되게 재밌게도 성격으로 보기엔 약간 애매한데 성품으로 보기에는 아주 적합한 변수에서 차이가 납니다. 성격은 타고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런 게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예요. 예민하다, 예민하지 않다. 이런 것도 대부분 타고납니다. 보수적이다 라고 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 타고나요. 진보적이다도. 이거 6살 때 검사하면 다 거의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유명한 연구인데 다비드산 같은 거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6살짜리 아이들한테 야, 딱 보여주면, 우와! 오, 인간이랑 너무 똑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요? 얘 20년 후에 민주당 찍습니다. 네. 그런데, 오, 창피해 다 벗었어. 얘 20년 후에 공화당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진보 보수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진보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보수는 기존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잘 버팅겨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벌써 상당 부분 타고난다라는 연구들이 많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격은 이렇게 타고나잖아요. 되게 재밌는 건 우호성과 개방성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재밌게도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데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뭔가 봤더니 적정한 수준의 우호성, 높은 개방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자, 적정한 수준의 우호성, 높은 개방성. 자, 그러면 우호성이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호성은 뭐냐면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는 그런 소망과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영어로 우호성을 뭐라고 하냐면 agreeableness라고 합니다. agreeableness. 그러니까 어그리하고 어그리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호성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는 욕구가 됐는데 우호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 뭡니까?
누구와도 잘 지내고 싶은 거죠. 우호성이 하나도 없다, 낮다라고 하는 건 나는 누구와도 잘 지내고 싶은 마음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호성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하면 되게 애매한 말이지만 내 주위에 있는 20명, 30명 중에 중간 정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호성이 너무 높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낮아도 안 되겠죠. 근데 개방성은 굉장히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방성은 영어로 오픈니스라고 합니다. 근데 오픈니스는 저희들이 뭐라고 심리학에서 얘기하냐면 내가 틀렸다는 걸 알려주는 사람을 밀어내지 않는 이게 오픈니스의 핵심이에요. 오픈니스의 핵심. 어, 그래서 특히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앞으로는 워낙에 다양한 사람들이 일해야 되니까 나랑 다른 사람들과 도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이건 미국이든 유럽이든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 모든 나라에서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적정한 수준에 내 주위에 100명 있다면 곧 딱 50명 정도 되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우호성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필요 이상으로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거치면서 대부분 우호성을 높이는 분들이 잘 살아남은 것은 당연하고 우호성을 강제로 높이는 문화에서 살았거든요. 예. 왜 우리 하마평 보면은 인지심리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하마평 누구예요? 두루두루 무난하고 그렇죠? 적이 없는 막 이런 거. 네. 사실 그런 거가 하마평에 나오면 안 돼. 그러면 성격이 파탄이라는 얘기냐? 아니죠. 그런 것 자체가 하마평에 들어가면 안 돼요. 예. 그 사람이 어떤 행위에 적합한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마평을 듣는다는 건 별로 좋지 않는 거죠. 근데 개방성은 높여야 되거든요. 자, 그럼 말은 쉽지만, 야, 그래, 내 주위에 있는 100명 중에 딱 중간 정도의 우호성, 그러니까 누구와도 다 친해지거나 누구와도 다 잘 지내려고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그런 생각은 제일 잘 유지하고 잘 다독이면서 내가 틀렸다라는 걸 알려주는 사람도 물리치지 않고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해주는 사람을 끊임없이 만나려고 하려면 어떡해? 요 뭐 이런 느슨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느슨한 관계의 강도의 관계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데를 많이 가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제가 오늘 이 모임을 정당화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면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관우 장비 같은 소위 말하는 도원결의형 끈끈한 관계 있죠. 이게 오히려 60이 넘어간 사람의 커리어를 많이 망칩니다. 삶의 행복도도 많이 높이지 않고요. 대신 느슨한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정신건강에도 훨씬 좋고 기본적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찬스를 안 놓치게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모임도 좋지만 이제 나중에 또 다른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아예 나랑 극단적으로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 예. 예. 문화도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가지시는 거 되게 좋아요. 이런 모임에서는 약간 우호성이 좀 더 많이, 불안이 많이, 외로움이 많이 달래지죠. 그런데 그런 쪽에 가면 개방성을 높이시는 거예요. 개방성을. 그래서 요런 그 자기의 소위 말하는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만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종류별로 이런 세네 개 정도를 가지고 있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모로 좋습니다. 나의 정신 건강에도 좋고 그다음에 나의 소위 말하는 동사형 프레임을 만들기도 좋고 그리고 많은 기회를 보시기도 좋죠. 이제 마지막 얘기 이분들의 공통점 마지막 얘기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훨씬 더 짧은데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70세가 되니까 오히려 더 재밌게 일하시고 일하는 분들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문화지능이 높아요. 문화지능이라는 게. 요즘 저희가 그, 왜 IQ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EQ도 많이 들어보셨죠? 정서지능, 감성지능. 근데 여기서 CQ가 요새 되게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하는데 CQ가 이제 그 C가 컬처이기 때문에 문화지능이거든요. 워낙에 다양한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다양한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랑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게 싱가포르 연구에서 완전 드러난 거예요. 싱가포르이 400만이 안 됐거든요. 근데 싱가포르이 0.8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사망한 리콴유 총리가
그러니까 먼저 일본 인구 떨어지고 한국 인구 떨어지고 싱가포르 떨어지면서 이 세 나라가 아시아에서 그나마 제일 똘똘한 나라들인데 이 세 나라가 제일 똘똘한데 이 세 나라가 제일 먼저 소멸되겠구나. 그러면서 슬쩍 자기 이제 싱가포르도 집어넣은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싱가포르도 잘 나가잖아요. 이 세 나라는 그런데 인구가 이렇게 빨리 줄어들어서 소멸을 할 텐데 소멸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싱가포르의 모델은 완전 달리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일본, 먼저 간 일본, 그다음에 다음 따라간 한국은 오래 살고 오래 일하는 모델로 갈 거다. 근데 우리 싱가포르는 그거 갖고 택도 안 된다. 무조건 이민 받아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싱가포르는 똑똑한 애들 있잖아요. 똑똑한 애들을 막 빨아들이는 이민 정책에 거의 사활을 걸어서 상당히 성공했죠. 네. 네. 그래서 싱가포르도 위기를 살짝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리쿠아리 총리가 그러면 무조건 똑똑하다고 한국에 데려오면, 아니, 싱가포르에 데리고 오면 걔네가 일 잘하겠냐? 생각해 보세요. 올스타 팀이 오히려 특정 팀한테 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착한 애들, 심성 좋은 애들 데려와 오히려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너무 착한 애들을 뽑잖아요. 능력 있고도 착한 애들 뽑으면 얘네가 조직에 한 번에 적응을 해버려요. 그 조직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걸 개선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을 뽑아야 될까라고 하면서 거의 마지막으로 심리학자들을 싱가포르에 있는 심리학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때부터 나온 개념이에요. 그게 문화지능이 높은 사람. 문화지능이 높은 사람을 만들어야 500만 살짝 넘는 싱가포르이 5천만짜리 일본, 1억짜리 일본이랑도 대항할 수 있다. 그 문화지능이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건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다수일 때 소수한테 맞출 수 있는 능력. 내가 다수일 때 소수에게 살짝 다수를 바꿔서 맞춰보는 훈련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문화지능이 높은 그 분이 얼마 전에 역시 문화지능 높은 대표님은 질문이 다르구만. 보통 이제 그분의 아드님이 얼마 전에 결혼하셨는데 며느리가 들어온 거잖아요. 며느리가 들어온 건데 보통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냥 심성 좋고 인품 좋은 대표님들이 아우 김 교수 와줘서 고마워. 이번에 우리 며느라가 너무 이쁜 애 얻었어. 아 축하드려요. 우리 며느라가가 우리 집에 잘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보통 이걸 물어보시죠. 근데 그 대표님은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이번에 우리 며느라가 우리 집에 새로운 가족이 됐어. 우리 뭐 한번 바꿔볼까 이참에. 그러니까 며느리가 새로 들어온 참에 뭘 한번 바꿔볼까? 요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화지능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 이게 조직으로 보면 문화지능이 높은 조직은 그러니까 뭡니까? 성품도 좋고 일도 잘하는데 문화지능이 높지 않은 조직은 이렇게 행동하겠죠. 이번에 10명의 직원이 있는데 새로운 직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좋아. 이번에 잘 해서 저 친구가 우리에게 잘 적응하도록 하자. 회사에 잘 적응하도록 하자. 늘상적으로 우리가 했던 얘기죠. 그러면 얘가 10명 있는 조직에 이 한 명이 들어왔는데 얘가 잘 적응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11명짜리 기존 조직이 되죠. 또 2명이 다시 들어왔는데 얘네들 또 잘 적응을 시키면 13명짜리 기존 조직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느 순간 반복되면 계속해서 젊은 피가 소열됐는데 10명일 때의 15년 전과 지금 100명이 됐을 때의 15년 후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력 자체가 완전 엉망진창가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지금 삼성이에요. 예, 대표적으로. 너무 적응을 잘 시킨 거예요. 예. 그런데 한 명 들어올 때마다 야, 이번에 뭘 바꿔볼까? 한 명 들어올 때 이번엔 그래서 뭘 바꿔볼까? 이런 걸 하시면 사람의 문화지능이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문화지능이 좋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1대1로 개인 역량을 펼칠 때도 저 사람의 장점과 나의 장점을 매치를 잘 시키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 부가적으로 얘기해 보니까 그 문화지능 높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그 소위 말하는 어른 세대와 심지어 노인 세대로 가더라는 겁니다. 이 영화에서요, 이 영화 인턴에서 영화 끝나고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꽤 많은 인지심리학자들이 이름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로버트 드니로를 어떻게 캐릭터를 만들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의외로 그 심리학자들이 많이 붙어 만든 영화인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로버트 드니로는
자기가 원하는 걸 솔직히 얘기하면서도 품격 잃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자. 그게 인지심리학자들이 로버트 드니로라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설정해냈던 최종적인 모습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숨기거나 내가 원하는 걸 참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솔직히 말하는데도 품격 잃지 않는 어른이 필요해. 그게 왜? 가장 윈윈이 되는 어른이야. 그런데 이제 그 콜롬비아 대학의 아, 그 토리 히긴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더 달죠. 거기에다 위트까지 있으면 퍼펙트하지. 그래서 이 영화 인턴을 보시면 이 로버트 드니로는 결코 내가 어른이니까 참아야지 이러지 않아요. 예. 자기가 원하는 걸 알리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솔직히 말하는데 자기의 욕구나 자기의 니즈를 그런데도 품격을 안 잃어버리고요. 심지어 영화 후반으로 갈수록 위트가 생깁니다. 예. 그 모습으로 왜 만들었느냐? 앞선 세 가지의 역량이 요 안에 들어가기 때문이고요. 사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저도 사실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의 분들보다 제가 뭐 한참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후배에 해당하는 건데 요즘 이게 이제 한국이 죽을 때까지 다 일을 하지 않으면 망하는 나라가 돼버려서 이걸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미국 심리학자들이랑 같이 그리고 일본 심리학자들이랑 같이 이런 영화들이 왜 그런 캐릭터로 만들어졌는가를 분해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뭣도 잘 모르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으면 되죠, 교수님.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주시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조금 양심도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슬라이드 딸랑 두 장 넘기고 1시간 30분을 날로 먹는 건 예, 원래 좀 예, 인지심리학자들이 예,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한예종 양정모 교수님은 뭐 석굴암 뒤통수 놓고 3시간을 강의하던데요. 네. 강연 몇번 하신다고요? 많이 할 때는 1000번 좀 넘고요. 적게 하면은 한 900번 정도 합니다. 네. 1000 곱하기 얼마 하면 됩니까? 아니 수입. 수입. 그래도 근데 워낙 이제 40%를 세금으로 내고요. 그다음에 김영란법이 또 있으셔서 재밌는 건 김영란 교수님 저희 아주대학교 와 계십니다. 예, 아주대학교 계셔서 진짜 웃긴 건 맨날 저한테 물어보세요. 예, 회의 때, 야, 김 교수 이런 거 신고해야 돼. 몰라요, 누나. 막 이러면서 제가 김영란 교수님도 모르는 김영란법이야. 막 야, 그게 내 이름이 붙여진 거지. 내가 만든 거랑 완전 산으로 간 거야. 이러는데 그래도 대학의 일반적인 정교수 전임 교원보다는 제가 한 3배 가까이 벌죠. 예, 인세가 되게 큽니다. 인세가 되게 커서. 예. 네. 네, 네. 인턴 영화를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혹시 또 다른 영화가 있다면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께 어 사실 제가 그 영화 영화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소통과 관련된 영화 보면 저희들이 되게 좋아하는 영화가 그 버킷리스트 같은 영화 되게 예, 괜찮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이게 목적대로 이제 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뽑은 최고의 영화는 메멘토입니다. 예, 단기 기억 상실증 영화인데 되게 재밌는 건 단기 기억 상실증 영화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fMRI에서 사람 넣어놓고 그걸 보잖아요. 뇌가 미친 듯이 기억력을 상승시킵니다. 보는 사람의. 예, 보는 사람의. 그리고 제가 영화 쪽은 워낙 진배이긴 한데 그리고 중년이신 분들이 정신건강에 되게 좋은 영화가 빅피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빅피쉬가 아버지의 허풍을 이해하는 아들의 그러니까 부모 세대의 허풍과 허세를 이해하는 자식의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가 되고요. 어, 뭐 또 어떤 각도로 볼까요? 좀 미래 세대에 대비하거나 아니면 미래 세대의 역량과 관련된 영화로 AI 쪽 수작의 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허. 네, 허가 되게 이제 수작에 가깝고요. 어, 사실 제가 영화를 잘 몰라서
예, 좀 생각나면 제가 아예 교수님한테 메일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진짜 영화 프로그램 나올 때가 제일 고역입니다. 네, 제가 방구석 일을 한 번 나갔었는데, 퍼펙트 센스라는 영화가 또 괜찮습니다. 네네네. 심리학자들한테 호평받는 영화입니다. 네, 아까. 네네네. 강의 잘 듣습니다. 강의 초반에 훈련 이제 말씀하실 때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씀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 오래 살게 되잖아요. 네네네. 뭘 준비해야 될까라는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네네네. 말씀하신 EQ도 있어야 되고 CQ도 있어야 되고 또 소득도 있어야 되고 그때는 우리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또 이제 살게 될 텐데 개념 시장부터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러면 소득을 해야 되는 거고 네네. 만약에 누가 연구에서 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면 인지심리학자 입장에서 어떤 게 있을지 일단 연금 외에, 예, 연금 외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연금 외의 것을. 네. 아니, 연금도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예, 아무래도 똑같이 10억 원이 있어도 목돈보다는 연금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좋은 건 분명합니다. 패턴은. 예. 조금 개인연금의 수령액을 5만 원, 10만 원으로 늘리시는 게 되게 좋은 게 왜냐하면 너무 간단한 게 그 목돈에서 뺐으면 내 재산이 줄어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금 형태로 어떤 식으로도 받으시면 내가 남의 돈 뺏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되게 재밌게도 그 여명에 대한 준비가 달라집니다. 예, 되게 재밌어요. 예, 그래서 불안 수치도 달라지고 뭐 호르몬 계통의 작용도 좋아져서 조금 물론 지금 지금 이 나이에 연금 늘리려는 게 어디 말이 되냐라고 하지만 어쨌든 목돈을 놓지 않고 계속 어디서 받는 스타일의 그런 상품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건 되게 좋은 거로 되어 있고요. 이건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유럽 심리학자들한테서는. 두 번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어,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 가정, 이걸 워라밸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걸 두 번째로 저희들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워라밸을 일, 가정 밸런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 대단히 위험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너 취미생활 가지라는 거냐?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조금 더 그 저기 뭐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 일도 가정도 일과 가정도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는 아닙니다. 일단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기혼이신 분들, 내 배우자를 보면 신혼 때보다 더 두근거린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설렌다. 이러신 분 계십니까? 네. 지금 그러시면 저희들의 입장은 단호하죠.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가족이 있을 때 되게 뭔가 위로받는 느낌? 그러니까 막 행복하고 기쁜 건 아닌데 위로받거나 아니면 편안하거나 좀 약간 안심된다는 느낌. 이게 뭐냐면 애정이 아니라 애착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족은 기본적으로 애착이 다닙니다. 예.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신나지 않으시잖아요. 네네네. 대신 졸려야 정상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일도 즐거우면 이거 되게 위험한 거. 사실은. 예,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FMRI로 뇌를 찍어서 보면 일이 즐거우면 이건 확실히 정신질환이에요. 예, 예. 일이 즐거운 게 아니라 그 일의 결과가 의미와 보람이 되는 거고. 선수가 훈련이 즐거운 게 아니라 경기에서 이기는 횟수가 늘어나는 거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게 일이 신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잘 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순간에 뇌가 즐거워하면 그거는 변태예요. 변태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감이나 아니면 즐거움과 기쁨을 많이 느껴야 오래 건강하게 사는데 일과 가정 어디에도 관계련이 없는 비생산, 비직무, 비경쟁적인 자기만의 성장감 느끼는 곳이 있어야 된다. 자, 무슨 얘기냐? 이걸로 내가 늘기는 느는데 생산적인 일이어서는 안 돼요. 생계랑 직결돼서도 안 돼요. 예. 그리고 소위 말하는 직무적이어서도 안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 어, 심리학자가 근데 그게 성장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정교하게 복잡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골프는 약간 좋기는 한데 약간 애매한 게 비용이 많이 들고 성장감 느끼기 어렵죠. 그런데 그러니까 골프를 하지 마시라는 뜻이 아니라 골프도 참 좋은데 어쨌든 완벽한 대답은 아니고 골프 외에 다른 걸 더 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느는데 성장감을 느끼는데 비직무, 비경쟁,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에서 그렇게 큰 출혈을 하지 않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대부분 그게 공부입니다. 네, 공부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 심리학자 중에 이제 작년에 퇴임하신 선배 심리학자 한 분이 자기 이제 일을 또 해요. 자기 심리학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양반이 삼국사기 심리학자로서 삼국사기 완역본에 도전했어요. 이거는 20년짜리 프로젝트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형님, 그래도 그렇지 20년 정말 나는 그런 거 절대 못해. 넌 뭐 하고 있니? 저는 뭐 하고 있냐면 저는 공룡 공부예요. 예, 저는 공룡.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공룡이 좋아요. 그리고 공룡이 의외로 숫자가 무지하게 많더라고 이것들이 진짜. 공룡들이 막. 예. 예. 그래서 왜 제 심리학자와 아무 상관없죠. 심리학자님 뭐.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공룡 공부하면서 느니까 제가 국립과천과학관 관장하시던 이종모 관장님 이제 다른 데로 옮기셨지만 제가 그분한테 이메일을 쓰고 있더라니까요. 네. 혹시 행성 충돌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공룡이 백악기에 멸망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했더니 처음엔 그냥 싹 무시하시더니 야 이거 김경이라냐? 이러시더니 교수님 정신적으로 좀 불편하십니까? 그래서 아니 저 여기서 공부하다 보니까 공룡 공부하다 보니까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종모 관장님이 저를 상대를 해주세요. 네, 상대를 해주시거든요. 어, 인간이 제일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성장감이 없는 전문가의식.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다 자기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들을 갖추신 분들이 많잖아요. 전문가가 왜 불행해지고 행복해지기 어렵냐면 전문가의 그 정의가 그 일을 누구보다도 잘해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전문가의 인지심리학적 정의는 그 일을 잘했는데도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일을 훌륭히 해내도 이제 더 이상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내가 전문가가 아닐 때는 행복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이 재미없는데도 행복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늘 때죠. 그러니까 인간이 성장감이 없어지면 되게 위험해져요. 근데 성장감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바로바로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뭐냐? 내 분야와 전혀 상관없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1년에 공룡 공부에 쓰는 시간이 열흘이겠습니까? 20일이겠습니까? 그냥 뜨문뜨문 날 때마다 공룡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공룡 공부하는데 총 6만 원 썼거든요. 예, 올해 현재 3만 원 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면 딱 좋아요. 자기 전문 분야에서 아무 상관없는 그 분야의 최고 통달한 사람 소리 들으면 최고다. 제가 농담으로 야, 전 세계 심리학자 중에 내가 심리학자가 만약에 50만 명 있다면 내가 20만 등 해도 다행이겠지. 공룡은 내가 제일 많이 알아 이것들아.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선배 심리학자 한 분 중에 81학번 그 김정훈 박사라고 계십니다. 아시죠? 그 머리 뽀글뽀글한 분. 네. 예, 그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그 책 쓰고 지금도 후회를 하고 계시죠. 그분은 낚시, 어류, 어류. 예. 그래서 진짜로 수산시장을 같이 가보면 쭉 보면서 20m 전방에서 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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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럭. 진짜 우럭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여수 같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형 이게 즐거워? 야 이제 광어도 맞힌다. 이제 참다랑어도 맞춰 20m 전방에서. 예, 예, 예. 그게 재밌대요. 예, 이게 재미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거를 한 5년 넘게 하시니까 여수 가신 지 한 6, 7년 됐죠, 이제? 6, 7년 되니까 진짜 재밌는 건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생선회만 먹어도 김정은 교수가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김정은 박사님이. 그래서 세 가지 다 있으셔야 되죠. 사실 나는 이혼했는데 가정과 같이 나에게 애착을 줄 수 있는 존재. 가족과 같이.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혈연적 가족일 수도 있고 다른 존재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일.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뭡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성장감 느낄 수 있는. 이 세 번째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테이블로 놓고 봤을 때 일과 가정이라고 하는 다리만 있으면 되게 불안한 테이블입니다. 세 번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다리가 있어야 되고요. 오로지 일과 가정밖에 모르면 어느 한 다리가 무너졌을 때 되게 쉽게 무너집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설명드려요. 그런 두 개의 다리만 가지고 있었고 인생 굉장히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 막판에 어느 하나의 다리가 무너지니까 나머지가 다 무너져서 테이블이 확가닥 넘어가는 분들이 대부분 도피하십니다. 그분들의 그 안타까운 사연을 모아놓은 컬렉션이
나는 자연인이다. 이걸로 제가 네, 네, 네. 근데 그 나는 자연이다 보면 실제 다 인터뷰 그렇게 하세요.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이 가정과 일밖에 몰랐다. 네. 가끔 나는 자연이다 문득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실 때 있으시죠? 그때가 번아웃 전조 증상이에요. 예, 번아웃 전조 증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일이 아닌 것, 가족과도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50대와 60대가 너무 열심히 살고 생산적인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들의 가치를 잘 모르세요. 쓸데없는 것 중에 공부를 하나 하셔야 돼요. 진짜 아무짝에도 돈 안 되는 공부를 하나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인간이 의외로 되게 정신 건강이 좋아지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해야 될 오랫동안 일들이 좀 잘 자리 잡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일과 가정에서의 위기를 잘 넘기십니다. 예. 네. 모든 심리가 취미.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제가 왜 굳이 취미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 있는 게 있냐면 어떤 취미는 늘지 않고요. 어떤 취미는 굉장히 경쟁적이고요. 어떤 취미는 많은 비용을 소모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약간 취미라는 말을 좀 덜 쓰려고 합니다. 네. 자꾸 굳이 공부라는 말을 쓰려고 하는 게 일단은 비용이 안 들어가야 돼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취미 중에도 좋은 거 정말 많죠.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일단은 비경쟁, 비직무, 그다음에 비소모적인 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붓글씨 많이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룡 공부 같은 이런 완전히 다른 생명체 공부 되게 좋아하고요. 아, 애금 부는 것 같은 건 없어요. 너무 좋죠. 네, 특히 국악기는요. 국악기는 너무 좋은 게 왜 그러냐면 그 원래 이제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연구하는데 서양 악기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서양 악기가 음계 위주예요. 음계 위주인데 그러니까 띠리리리리리리리라고 하니까 도, 레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런 멜로디 위주고 서양 음악은 그래서 음악의 3요소가 리듬, 그러니까 멜로디, 리듬, 화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셋 중에 어느 것도 우리 국악에서는 음악의 3요소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 영향력 주는 요소가 아니고요. 그러면 국악에서 최고로 중요한 요소는 뭐냐? 음색이에요. 진짜로 국악기는 그러니까 뭐냐면 대금이 뭐 해금이 가야금이 뭐 거문고가 똑같은 음계의 소리를 내도 전혀 다른 의미. 그래서 서양 음악에는 이미 익숙하시기 때문에 국악기를 해보시는 건 굉장히 좋고요. 특히 안 쓰던 지능을 많이 써보는 점에서도 되게 좋아서 국악 너무 좋죠. 국악 너무 좋죠. 네, 네, 네. 그, 네, 네. 말씀 이제 듣고 보니까 그 공부도 있고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있고 다양하게 낚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바꿔서 생각을 하면 나이가 든다는 건 결국 혼자 있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의미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꾸 공부라는 단어를 자꾸 쓰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다른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고 느슨하고 다양한 관계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게 그 우리나라의 중년이신 분들을 이건 심지어 제 동년배인 70년생들을 놓고 봐도 외로움과 고독을 구별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고독은 뭐냐면 상당 부분 즐기는 측면이 있고 외로움은 진짜 고통스러운 거죠. 예.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건, 사람이 고독을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혼자 있는 시간에 뭘 잘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타인을 만나는 시간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되는데, 이걸 잘못해서 외로움을 못 견디기 시작하면 제일 나쁜 게 나쁜 관계로 도피한다. 이건 제가 그 좋아하는 김정은 선배의 명언이죠. 외로움을 못 견딘 인간은 나쁜 관계로 도피한다. 왜 사람들마다 왜 내가 저 자식을 왜 아직도 만나고 있지? 왜 저 나쁜 친구, 도움 안 되는 친구와 내가 지금까지도 계속 연이 계속되고 있지? 이러면서 한 번쯤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될 텐데 외로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외로움을 잘 달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면서 내가 나한테 점수 주는 거죠. 내가 나한테 평가하고 내가 나한테. 그러니까 남의 평가, 남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 공부는 굉장히 자기가 자기한테 감탄하기 좋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남의 감탄에 목매는 그 특성이 좀 많아요.
이건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왜 이 두 나라 사람들을 보고 자크라캉이 옛날에 타인의 욕망, 남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막 이 동양 사람들 중에 특히 이 동아시아 두 나라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좀 문제가 이제 나중에 힘들 거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핸들링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은 공부는 내가 나한테 스스로 평가하고 내가 나한테 감탄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좋죠. 사실은 사실 바꿔서 얘기하면 유난히 내가 자뻑이 잘 오는 부분을 발견하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난히 내가 자뻑이 잘 오는 데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그게 공룡이에요. 예, 공룡 뒷다리 하나만 알아도 저는 유난히 이렇게 노벨상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근데 식물 공부를 하면 그게 거의 안 와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사람마다 이게 이거 타고나는 겁니다. 사람이 유난히 자기가, 야, 난 이것만 하면 뻑이가, 막 이런 표현 쓰잖아요. 사실 그것도 타고납니다. fear랑, 그 다음에 이런 알게 되는 것에 대한 쾌감은 거의 타고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발견해 보시는 게 더 오히려 맞겠네요. 정답이라고. 그게 답에 더 가깝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 나이가 거의 80대 그 정도 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했을 때 번아웃이 와서 네, 네. 그럴 때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거를 들으려면 어떤 활동이 가장 중요할까요? 저희가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생물학적인 심리학이라서 그쪽에 약간 치우친 답을 드린다는 건 좀 감안을 해 주십시오. 번아웃이 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정서적, 심리적 고통은요, 사실은 육체적 상해로 인한 고통과 크게 뇌에서 처리하는 영역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 왼쪽 오른쪽 관자놀이 지역에 엔테리어 싱글레이트라고 고통의 중추들이 있는데 이게 뼈 부러지고 살점 떨어져 나갈 때도 여기가 활동하는데 막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거나 번아웃 왔을 때도 여기가 비슷하게 활동해요. 근데 몸 다쳤을 때 아플 때 진통제 드시면 여기 진정돼서 효과 있잖아요. 그때 실제로 놀랍게도 번아웃이 왔을 때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이때 막 악성 댓글에 시달릴 때 막 심지어 이럴 때 진통제를 복용하면 여기가 진정돼서 효과가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설마 이 귀한 자리에서 개보린 팔아보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외로 심리적 고통과 육체적 상해로 인한 고통이 중추가 거의 비슷하게 겹칩니다. 그러니까 번아웃은 정신적인 문제잖아요. 몸을 돌봐야 돼요. 다 필요 없고. 몸부터 돌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소진됐다.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잘 자고 잘 먹고 혈액순환 잘 시키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번아웃이 오면 정신 바짝 차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소진을 정신력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저희가 아무리 연구해도 인간의 체력과 정신력은 같은 건전지로부터 나오고요. 그래서 사실 노련한 카운셀러들조차 사람이 번아웃 오잖아요. 그러면 노련한 카운셀러들은 일단 잠부터 재워요. 잠을 자야 몸이 돌아오니까요. 혈액순환 되니까 마사지 받고 요 위층 가면 마사지 샵 있으니까 마사지 받고 오라고 해요. 그래야 사람이 돌아오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번아웃이 왔을 때 이제 조금 심리적인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파트는 특히 한국 사람들의 번아웃은 이건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의 번아웃은 일을 많이 해서 오는 번아웃이 아니에요. 일만 해서 오는 번아웃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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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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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시죠? 이 동아시아 이 끄트머리 붙어 있는 이 두 나라는 죽어라 일만 하다가 이제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 죽는 유전자들이라서 의외로 노동 강도보다 문제는 건 노동만 하고 있다는 사실에 좌절합니다. 이거는 일본 번아웃 연구도 정확하게 나와요. 예. 그래서 일이 아닌 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이 아닌 사람도 조금씩 만나셔야 되고요. 그렇게 접근을 좀 풀어보셔야 돼요. 그 저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논문 쓰다가 막 이제 대학원에서 논문 쓰다가 실험室막 이러잖아요. 딱 이러면 이제 그때만 다 기록해 놓습니다. 요 정도 힘들 때, 요렇게 힘들 땐, 봐요. 그 수원시 인계동에 스타카센터 하는 내 친구 김창석이 이놈이랑 막창 2인분에 소주 한 병 먹어야 되는 거구나. 왜 지난번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그런 거 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거 난중일기에도 다 있는 패턴이에요. 난중일기가 다 그런 거 적어 놓으신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부하들과 백성들이 말 안 들어 미쳐버릴 땐 대장장이랑 갓김치랑 돌무나 먹는다. 뭐 이거 다 써 있어요.
예, 조정의 간신들이 나를 너무너무 괴롭힌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 관기 누구와 함께 막걸리 마셔야 된다. 이게 다 써 있어요. 알고 계세요, 그분은. 그래서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힘들거나 지치고 어려울 때 살짝 요렇게 하니까 좀 나지 돼? 요런 게 있으면은 그 한두 줄을 다 적어 놓으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어느 나라에서든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내는 분의 예, 아주 지혜로운 작은 행동 습관입니다. 네. 교수님이 책 쓰신 중에 이제 지혜로운 인간 생활이라는 걸 쓰시지 않습니까? 아, 네, 네. 아유, 심리학자 같이 결격 사유를 전공으로 합니다. 지도 모르니까 그런 얘기 쓴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 핵심은 어,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고민한다. 그러니까 큰 깨달음을 얻으려 하지 않고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고민하면 인간은 결국 자기 경험의 데이터가 쌓인다. 예, 그러니까 왜 잘 아시잖아요. 책 한 권 읽고 깨달음 얻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고, 그렇죠. 영화 한 편 보고 막 인생만 바꿨다는 사람들 제일 큰일 치는 것처럼 그 왜 이게 제가 거기서 그 얘기했는데 그 얘기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게 제가 맨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누구도 안 읽은 책이라고.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데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왜 끝까지 읽은 사람이 없냐면 이게 정의가 한 14개 나오거든요. 지들끼리는 충돌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정의가 나오면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일장에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하는 것이 정의다. 여기 동의하면 다음에 안 읽어요. 그냥 읽어봤자 속만 상하거든요. 그 2장에 아니다. 소를 위해 대가 조금씩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정의다. 그럼 또 이걸 동의하면 거기서부터 안 읽어요. 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정의다. 근데 마이클 샌델이 맨 뒤에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제가 맨날 이 샌델 책을 보면서 학생들한테 이래서 대학 교수 책은 무조건 뒤부터 읽으라고. 네. 샌델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는데 내가 14개의 서로 각기 다른 충돌하는 정의를 내가 소개했다. 그런데 진짜 정의는 지금 이 순간에 부합되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고민하는 게 진짜 정의다. 어, 정의는 한 가지 단일한 원칙이 아니라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맞는 말인데 그래서 이걸 심리학자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왜 부모 교육할 때도 형제가 싸우면 형 편을 들어야 될까요? 동생 편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양쪽 다 혼내줘야 될까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고민하는 게 그러면 실제로 당신은 하나의 직관과 철학을 가질 수 있다. 그 얘기를 굳이 그렇게 한 번에 써놨습니다. 감사합니다.